김학렬 씨는 이거 뭐야 외환은행법 이렇게 전임 장관이 만들려고 그랬어. 이거 좋네. 하나 만들어. 해서 100억 자본금 100억 그럼 한국은행에서 갖고 오지 뭐. 돈 찍어. 한국은행 니네들은 영리 기업은 소유할 수 없는데 내가 세기 때문에 널 찍어 눌러서 너는 돈만 내는 데야. 너는 돈은 100억 원 내더라도 주주로서 권한은 빵이야. 현직 대통령이 그 한국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존슨이. 네. 미국 통일하고 그러는 이승만 때도 없었던 일을 내가 성공시킨 거야. 존슨 대통령이 날 보러 한국에 왔어 하고 박 대통령이 저걸 이렇게 딱 자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좋은 호재로 삼는 거죠. 네, 중앙은행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는 차현진 작가 중역회의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이어가죠. 예. 지난 시간에 사카린 밀수 사건. 예, 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나서 정부가 아주 그냥 정치가 확 뒤집어졌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네. 재선을 노리던 박정희 대통령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결이 갔다. 그래서 김두한 의원은 뭐 구속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일벌백계 하는 흉내를 내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각을 네. 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포인트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김정년 재무장관이 물러나고 기획원 차관이었던 김학렬 장관이 차관이 장관됐네요. 예. 예. 김학렬 씨는 또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경상도 어디 마산 분이신가 그런데 그 일제 시대 때 공부를 하고 46년인가 47년에 치러지는 제1회 행정고등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한 1회 아주 수석이에요. 수재인데 저분 사진 저분입니까? 예. 그 대통령하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 생각이 가끔 나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슬그머니 나가서 해화동에 있었던 김학렬 씨 집으로 개인 집으로 찾아가서 이 친구 나랑 술 한잔 해 하고 막걸리 먹고 황성예토 같이 부르고 젓가락 두들기고 그 집에서 기획원 차관 집에서 장관일 때. 장관일 때. 근데 그 전에도 똑똑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쿠데타 하기 전부터 가까이 지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서로 술 먹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던 각별한 사이인데 이 양반이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예. 그 군에서 엘리트도 있듯이 행정에서는 내가 엘리트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 말만 들으면 잘 되고. 그래서 김학렬 씨는 이 학자를 일본말로 쓰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쓰루였었어요. 생긴 것도 좀 호리호리하고 해가지고 학처럼 생겨가지고 박 대통령이 쓰루 불렀는데 이 고아한 외모와는 달리 육두문자를 잘 쓰는 직원이 일을 못하면 야, 너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나 같으면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욕은 대수롭지 않게 하는 아주 입이 걸고 매섭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팍팍 2계급 특진도 시키고 하는 이런 엘리트였는데 또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랬겠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후락 씨가 대통령 백을 믿고 부총리인데 어이 미스터 킴 뭐 경제는 요즘 어때 딱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자식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나한테 반말이야 해가지고 천하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그게 궁금해 미스터 리? 딱 이렇게 중앙정보부장이 자기한테 미스터 김이라고 불렀는데 맞받아쳐서 왜 그래 미스터 리 하고 이후락이 황당해가지고 어허허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히 엘리트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한국은행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행을 완전히 그 정부의 한 과 정도로 생각하고 우습게 알았어요. 네.
김정념 씨는 한국은행, 조선은행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대를 했던 사람, 존중했던 사람들이고 네, 고향. 자기 선배하고 다 거의 총재하고 임원으로 있는데 예. 그 정책 파트너로 살아왔는데 김학렬 씨는 완전히 부속품으로 알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칼린 그 밀수 사건 때 김두한 오물 투척 사건이 예. 날든 무렵에 김정념 씨가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자기가 조선은행 다닐 때 그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만들었었던 그 조선 환금은행 외환을 특별히 다루는 전문은행이 있었듯이 이제는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외환 보유액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좀 풍성해졌기 때문에 한국은행만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달러 집중 제도는 이거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제 시중은행들도 외환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또 시중은행보다는 외환을 전문으로 하는 외환 전문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근무했었던 조선 환금은행처럼 네. 외환에 전문에 대한 특수은행 일반 시중은데 외환 업무도 좀 하는 은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한국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그 활동을 하면서 외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들하고 직접 거래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학렬 씨는 이거 뭐야 외환은행법 이렇게 전임 장관이 만들려고 그랬어. 이거 좋네. 하나 만들어. 해서 100억 자본금 100억 그럼 한국은행에서 갖고 오지 뭐. 돈 찍어. 해서 한국은행 외환은행이란 특수은행을 만들었는데 자본금 100%를 한국은행이 다 내요. 예. 하는 법상 그러면 하는 법상 영리기업을 소유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본금 100억짜리 외환은행을 한국은행이 100% 출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냐? 뭐냐? 전임 재무부 장관은 김정념 씨는 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는 없는 그 금융이 아직까지는 후진국인 은행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만든 은행이기 때문에 영리기업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에 맞춰서 지분도 한국은행이 있다. 100%. 은행장 선임권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돈 냈으니까 주주로서의 권한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정념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후임자 김학렬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 한국은행 니네들은 영리기업은 소유할 수 없는데 내가 세기 때문에 널 찍어 눌러서 너는 돈만 내는 데야. 너는 돈은 100억 원 내더라도 주주로서 권한은 빵이야. 은행장부터 이사 선임은 다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지 말고 그렇죠. 100억 원을 정부한테 빌려주고 네. 정부가 출자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정부는 난 돈 없고 또 정부한테 한국은행한테서 돈 빌리려면 또 구차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나니까 너는 돈만 내. 김학렬 씨 생각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고도 개발을 성장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딱 맞는 생각이죠. 정부 주도로 다 하고 너는 시키는 것만 해. 이거예요. 그런 서류 처리도 귀찮아. 답정 너. 너는 이거 해 하고 그 자본금만 내는 것도 짜증 나는데 인사권도 뭐 경영 지주로서 네. 거기에 더 나가서 한국은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행 보니까 거기 외환 보유액도 다 정부가 갖고 있고 그러던데 당신이 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100% 다 빼가지고 외환을 전문으로 하는 외환은행 다 줘. 여기 보시면 그래서 66년 12월에 네. 국내 예치금은 빵원이었는데요. 예. 갖고 있던 달러를 거의 100%를 국내 예치를 합니다. 외환은행에다 준 거예요. 우리는 외환은 모르고요. 외환 정부가 임명하신 분들이 외환을 잘 전문으로 잘 관리할 테니까 우리는 여기다 그냥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국은행 장부에는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25만 달러가 지금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25만 3천 달러 중에서 25만 1천만 달러는 지금 저기 아니 근데 저기 25만이 아니라 2억 5천만 2억 5천만 1000불이 단위니까 2억 5천 300만 달러 중에서 그 중에서 뭐 200만 달러 빼놓고는 다 외환은행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에 대해서 돈은 출자는 했는데 주주로서의 권한도 하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일제 시대 때나 독일 히틀러 밑에서도 이런 중앙은행은 없었는데 김학렬 씨가 보기에는 이런 중앙은행의 모습이 당연하다. 야. 그 당시에 김세련 총재가 외환은행 양도각서에 사인을 하는데 표정이 저렇게 못 씹은 표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씨, 굉장히 지금 열받은 표정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모습이었고, 우리 선배들이 근데 워낙 양순한 분들이래 가지고 그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외환은행 보고 야 가져갔던 달러 다시 내놔.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장관이 그때 당시에 법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장관이 공문 한 장으로 시킨 거거든요. 외환은행에다 넣어. 예, 너 갖고 있는 달러 다 빼가지고 외환은행에 넣어. 그 공문 한 장 갖고요. 그것도 또 장관 명의로 보낸 게 아니고 국장 명의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 김세련 총재도 그렇고 참 배알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장 받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항복 문서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다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확충을 하는 데까지는 6년인가 걸렸어요. 그때 나간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는. 아니, 그 외환은행에 줬던 거 다시 갖고 와 하는 거를 아무 말도 못 했다가 1차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네. 이제 IMF에 가서 돈을 빌릴 때가 돼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IMF에 정부가 쫓아갔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IMF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IMF는 협정문상 국제 수지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요. 예. 돈은 그 나라 중앙은행에 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겠죠. 예. 예.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요. 외환은행 계좌로 받을게요. 한국은행은 쟤네들은 외환은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고요. 외환은행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국제수지보존용을 왜 시중은행한테 줍니까? IMF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물어봐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황당한 케이스가 있네. 그럼 우리 돈 못 줘. 시중은행이 다시 그거 받아가지고 영업자금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난 그렇게는 돈 못 줘. 그러니까 IMF 덕에 한국은행이 외화 자산에 대한 권한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행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꼭 남이 도와줘야지 해. 왜 제가 보기에 그 74년까지 그러면 한국은행들은 뭐 했냐. 이거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이거 아니죠 하고 가서 딱 따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74년 오일 쇼크가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 자기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지도 모르고 주주 권한도 행사할지도 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66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경제적으로는 잘 마무리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카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때 마침 생기려고 했던 외환은행이 새로운 장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보 산하기관이 되고 한국은행도 말려 들어갔다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8년 이제 고도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네. 예, 68년 제가 제목을 싸우면서 건설한다라고 붙였는데 그때 68년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기공을 하고 현대자동차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화공으로 간다. 농업 1차 산업 끝. 2차 산업. 그것도 배가 아프니까 그해 북한이 도발이 또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IMF에서 이제 돈도 꼬오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이런 사태를 다뤄볼 텐데 66년에 우리 65년에 우리가 파병을 했잖아요 베트남에. 그렇죠. 그 존슨 입장에서는 땡큐지. 땡큐지. 그래서 66년 11월에 한국을 찾아와요. 박정희 입장에서도 땡큐지. 그렇죠.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미국 형님의 큰 형님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한국에 와본 적 있어? 없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온 거야. 53년에 그 53년에 그 대통령 그
6.25가 끝나기 직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나는 군인 출신 대통령인데 전쟁에 관심이 많아. 북한이 지금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전쟁하는지 보고 싶어 하고 와가지고 살짝 다녀갔는데 그거는 전쟁 중에 휴전선 여기 야전 부대를 다녀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때는 우린 전쟁 중이라서 그걸 보도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다녀간 거는 부통령 신분으로 다녀간 거고 현직 대통령이 그 한국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존슨이. 네. 미국 통일하고 그러는 이승만 때도 없었던 일을 내가 성공시킨 거야. 존슨 대통령이 날 보러 한국에 왔어 하고 박 대통령이 저걸 이렇게 딱 자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좋은 호재로 삼는 거죠. 존슨 대통령은 또 고마워서 온 거고 그런 서로 이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다녀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윤보선 후보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8.3%였어요. 지난 5년 동안 그 존슨 대통령도 다녀가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재선까지 했어? 미국도 다녀가? 거기다 경제력도 뒤집어졌어. 북한이 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초조해져서 북한이 지금 뭐 1월 달부터 북한이 그 미사일 7번 쏘듯이 날 좀 봐줘 하고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해 1월 달에 121 사태. 아, 김신조가 내려와서 수류탄 던지고 청와대 바로 뒤에서 생포해서 잡고 나서 너 왜 내려왔어 그랬더니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딱 그랬잖아요. 지금 이분이 목사가 됐지만 예. 저분 한 분만 살았죠? 예. 그때? 나머지 다 사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죽고 경찰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200m밖에 안 떨어진 데까지 내려왔으니 이 우리가 1월 달부터 쇼크를 먹었죠.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동해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배가 납포가 돼요. 북한한테 푸에블로호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업무를 하고 있던 푸에블로호를 납치를 해서 이 배가 지금은 평양 대동강 앞에 전시가 돼 있어요. 아직도? 예. 와. 미군 배가 남의 나라한테 끌려간 거는 미국 200년 역사에 이게 유일합니다. 어디서 납포가 됐어요? 동해 원산 근처에서 납포가 됐는데 동해로 납포된 배를 어떻게 평양에다 갖다 놨지? 그러니까 그 뭐 그냥 어떻게 육지로 가지고 육지로 그 산맥을 넘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일본 앞바다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안 될 텐데. 야, 어떻게 친구들 지금 평양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항쟁의 큰 전리품이거든. 200년 역사에 미국 배 납포해 본 적 있어? 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1월 23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요. 11월 달에는 울집 삼척 이승복 어린이 사건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공비가 150명인가 내려와서 남한의 혁명을 고취한다고 내려와서 또 뭐 사람들 다 죽이고 해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또 이시 121기라고 해가지고 그 정찰기 네. 높은 공중에서 이 북한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탐지하는 이 정찰선인데 그 비행기 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한 30명이 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레이더 같은 걸 갖고 북한 땅을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 이걸 격추를 시켜가지고 30명이 또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일이죠. 요즘 저거 생각하면 와, 그 굉장히 큰 일을 벌인 거네요, 북한이. 네. 또 이걸 또 소련에서 또 이거 잔해를 또 발견해 줘요 또. 그러니까 막 미국은 열이 받지. 이런 일들이 1년의 일들이 68년에 한 14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68년, 69년. 68년에 68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던 거는 향토 예비군 68년 4월에 향토 예비군 창설을 했습니다. 저건 김신조 다음에. 예. 향토 예비군법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현역 군인한테 총 주기도 바빠가지고 우리가 그 예비군복 나눠줄
그 예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예비군이 있었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 일제 시대 때 쓰던 소총을 나눠주고라도 향토 예비군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성공시켰는데 북한이 기어올라? 오케이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막 투쟁 의욕이 생기는 거죠. 저때 만들어졌구나. 68년은 또 근데 국내도 시끌시끌했지만 나라 밖도 시끌시끌했었어요. 68년은 뭐 정치적으로는 소련이 체코를 침공해서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 예.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경제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45년에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드디어 휘청휘청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야 이거 미국 돈도 못 믿겠네, 파운드화도 못 믿겠네, 프랑화도 못 믿겠네. 막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흔들흔들하니까 IMF에서 안 되겠다. SDR이라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자. 지금 저때 IMF 가 달러가 금 없이도 그냥 몰래 찍어서 막 뿌리던 시기였던 거죠? 아니죠. 요때까지는 아직은 71년에 그게 무너진 거고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로 무제한 바꿔준다는 선언이 아직도 유효한 유효는 때인데 한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뿌리는 돈을 봤을 때 양이 너무 많다. 35달러로 도저히 못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달러 줄 테니까 금 내놔 하고 금을 빼가지고 슬슬. 미국의 금 보유액이 그 대공황 시절만큼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보면 황당한 건데요. 기업의 대외 직접 투자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외 융자를 규제하고 달러 바깥에서 대출해 주지 마 이렇게 하고 수입하는 거에 대해 과징금 물고요. 영국도 런던 시장이 금 시장하고 외환 시장을 한 달 동안 휴장을 합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소련이 보기에는 금 살아오니까 자꾸. 그러니까 너무 금값이 오르고 파운드화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자본주의에 금이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또 노동자들이 파업하니까 IMF한테 구제 신청을 하고요. 영국, 프랑스가 이때쯤 막 전부 다 미국 IMF 가서 돈을 꿉니다. 기축통화 국가들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는 수 없이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IMF에서 돈을 꿔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나라 그래도 55년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은 돈 안 꾸고 잘 했었어요. 68년에 가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마저도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되고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또 늠름하게 1.21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 뒤에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해요. 김신조가 내려오든 이신조가 내려오든 우리는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착공을 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짓는다고 그랬을 때 서울 상대교통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환경 파괴다. 극소수 부자들만 다니는 사치스러운 길이다. 여기 나왔지만 뭐 부자들이 기생들과 첩들을 싣고 유럽 다니는 도로에 불과하다. 이런 거 지으면 안 된다. 다른 거 할 거 많다. 김대중 의원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다닐 차가 없는데 길은 왜 만드냐. 이런 의견을 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이 하도 반대해서 16차선으로 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지을 생각을 하냐면 3년 전에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봤거든. 그래서 저 아이템을 한국에 갖고 와서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임기는 저거 갖고 내 포인트로 삼는다 해서 돌아오자마자 재선되자마자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죠. 16차선으로만 아우토반 흉내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반대하니 8차선으로 일단 만든다. 그러나 양쪽으로 50m씩 땅은 확보해둬라. 언젠가 너희들이 내 얘기하면서 땅을 넓힐 때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땅을 착공을 하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68년 2월에 착공을 하고 2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전 세계 고속도로 그렇게 빨리 짓는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비보다 보수비가 10배 이상 들은 보수공사하느라고 돈이 더 든 유일한 도로고 사실상 건설비네요. 그 보수공사라는 게.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든 도로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도로고 만들다가 공식적으로는 77명이 죽었는데 왜 또 77명이냐 70년 7월 7일 완공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77명이라고 하자
한 건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200명은 더 죽었다. 예. 이게 뭔가 스토리 만들려고 예, 만든 숫자구나. 예. 7월 7일 날 이제 완공을 했고 77명이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68년 2월 1일 날 땅을 팠다. 이게 이제 완공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사람을 뭐 샴페인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건지 이렇게 술을 길에다 뿌리고 국민들이 이제 야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됐구나. 부산까지 가는데 17시간 걸렸는데 7시간밖에 안 걸리네. 이때는 4차선이었으니까 7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국도로 가면 17시간 걸렸어요? 예. 17시간이니까 왕복을 하려면은 하루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7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내에 왕복은 할 수 있다. 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하루면 24시면 완턴은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무렵에 이제 포항제철도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김학렬, 수루 김학렬 부총리하고 박정희 맨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박태준 이 세 사람이 포항제철을 만드는 모습이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져서 현대폰이 제1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에 감히 김신조를 보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분노가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너무 정치 얘기만 하니까 이제 한국은행 얘기로 좀 돌아오면 67년 12월에 그 아까 외환은행을 떨떠름한 모습으로 매각 사인을 했던 그 김세련 총재가 물러나시고 몇 달 있다가 총재가 바뀝니다. 네. 물러나신 김세련 총재는 그 이후에 필리핀 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종필 씨랑 동향이거든요. 공주 출신이고 김종필 씨 형하고는 또 선후배 관계고 뭐 그래가지고 JP 백으로 총재가 됐었는데 JP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JP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공화당 4인방이라고 해서 예. 김성곤, 백남옥, 길재호, 김용태. JP는 대통령하고 특수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혁명의 의지를 순수하게 발휘해서 공화당을 올바른 길로 만든다 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제거가 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박 대통령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마시고 아싸라게 두 번만 하고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JP 인사했던 한은 총재 물러나시고 우리가 다시 임명을 하는데 네 사람이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우리가 인사 배분을 하자. 서울 사람, 한국은행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서진수 씨를 뽑아서 이제 총재로 보냅니다. 이 사람은 그 직전에 이제 상업은행장을 하기는 했지만 식산은행 출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0대 한국은행 서진수 총재는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은 아니고 아예 평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 공화당 4인방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재로 왔는데 자기가 왜 총재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표정도 그런 예. 표정이에요. 식산은행 출신이라서 한국은행 일도 잘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식사는 출신이 한국은행장 등이 저게 처음은 아니죠. 예, 처음은 아니죠. 예. 그 전에 김진영 씨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본인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 거를 자기 경력에 흠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국은행 총재 지시를 노릇은 참 못했어. 내 인생에 한국은행 총재를 적성에 했던 안 게 맞으셨구나. 가장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못했던 일 같아. 그 당시 위상이 저랬어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살아계셨을 때 접촉을 했는데 제발 나 좀 부르지 좀 말아줘. 나는 한국은행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한국은행 예를 들면 전직 총재님 모임 예. 이런 거 할 때 예. 자기는 한국은행은 갈 자리가 아닌데 갔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한국은행에 오셨으니 네. 한국은행이 잘 돌아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번외로 이게 논외로 쳐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본인이 굉장히 꿀꿀하게 은행장 생활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뭐 재무부도 한국은행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그냥 식산은행만도 못하네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고요. 이렇게 해서 67년 12월에 한은 총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68년은 넘어갑니다. 근데 68년에 그 김신조 내려가고 했던 그런 혼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69년으로 넘어가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2기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마 가장 높지 않았나 지금까지 14.6%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이제 팍팍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드디어 우리가 6.25 때처럼 인플레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6.25 때는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냥 돈을 막 찍었는데 네. 이제 수출이 잘 돼가지고 물가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IMF가 그러면 우리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통화주의라는 게 나와서 통화량 관리를 하는데 한국도 통화량 관리 해볼래? 하고 우리 스탠바이 돈 합장에 맞아서 따라서 그 돈 빌려가는 조건으로 통화주의를 이행한다고 약속해줘.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통화주의라는 세계의 그 흐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미국 원조 갖고 살고 그냥 우리 식대로 살자 해서 통화 정책은 직접 규제 방식으로 그냥 대출 심사나 하고 승인나 해주고 했는데 미국이 뭐 통화량을 관리를 하래. 그러니까 전체 그 나라 통화량의 총량만 관리하는. 그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물가는 안 뛴다고 하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조금 마인드가 이제 글로벌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해 69년에 정부도 이제 뭔가를 남기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도 만들었지만 오케이 이제는 정부도 번듯한 정부종합청사 짓는다. 세종로에 있는 거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짓는다. 박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하고 호남 정유공장은 완공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69년에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나같이 불행한 군인은 더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정치를 한 거는 워낙 정치가 개판이라서 내가 나왔는데 내가 2번만 하고 그 물러날 거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다 마무리하겠어. 해보니까 내가 여기 적성이네. 삼선 개헌을 69년에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웠겠죠. 그때 전 세계는 아폴로 11호가 잘 아는 달 착륙 때문에 그 69년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달 착륙 이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닷새 후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이 하다 베트남 전쟁이 너무 수렁에 계속 빠지니까 아시아 각국들은 이제 자국 안보는 자기가 알아서 해. 그 얘기는 베트남에서 우리가 발을 뺄 테니 베트남 네가 죽이 되든 밥이든 전쟁은 네가 해. 내가 돈은 대주는데 근데 못하겠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싸우는 동안은 미군을 안 뺀다는 조건이었다. 그때 박정희가 군대를 보내면서 만약에 북한이 그 사이에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때는 미군이 지켜줄게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한국도 나보고 이제 자주 국방하라는 얘기야? 해가지고 7월 25일 날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그 발표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8월 21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로 찾아갑니다. 내가 백악관 갈 시간도 없다. 당신도 샌프란시스코로 와라. 해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 파병할 때 당신 그 전임자 존슨하고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랬는데 닉슨이 처음에 부를 때는 물론 한국은 제외지. 내가 베트남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랬는데 딱 만나가지고는
한국도 앞으로 자주 국방하시오. 앞으로 10년 내에 미군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표정이 69년 표정이네요. 이게 막 되게 화가 난 표정이잖아요. 닉슨은 대통령이 되었던 이유가 메카시 선풍을 이용해 가지고 반공에 투사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53년 11월에 6.25가 끝난 직후에 한국에 부통령으로 왔을 때도 반공해서 한국인이 아닌 닉슨 너는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한국 보고 베트남 가가지고 미군과 함께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한국한테 자주 국방을 하라고 그러냐 하고 닉슨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이제부터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자주 국방으로 간다. 핵도 우리가 만든다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69년에 헌법까지 고쳐놨어요. 72년 대통령 선거가 71년인가요? 예. 그때가 되면 세 번째 하는. 예. 그때 이제 그 김대중 후보하고 이제 붙었죠. 맞붙어서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게 차가 적게 났죠. 이겼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였었다고 하는 얘기들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기분이 좀 나빴고 내가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뛰고 열심히 하는데 경제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줘. 이제 대통령 선거 안 해. 그렇죠. 이제 그런 길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는 닉슨 독트린 때문에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네. 이렇게 닉슨 대통령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두 번 대통령 우리 뒤통수를 치죠. 닉슨 독트린 때문에 그 안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71년에 닉슨 쇼크 미 달러화는 더 이상 금이랑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뒤통수를 한번 두들겨 맞는데 닉슨은 이게 실용주의자였어요. 철저한 반공을 하다가도 이렇게 돌아서고 또 중국하고 수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닉슨은 한 100년쯤 있으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대통령인 것 같기는 해요. 살짝 트럼프 색깔도 나네요. 예. 근데 트럼프보다는 그 훨씬 듣보잡 집안 출신이래 가지고 케네디에 대한 앵거도 강했고 케네디가 하원될 때 닉슨도 하원되고요. 하원 의원 되고요. 케네디가 상원 의원 될 때 닉슨도 상원 의원이 되고요. 닉슨이 먼저 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맞붙고 두 개의 평행 이론입니다. 그러다 케네디가 대통령 먼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케네디는 집안에 돈이 많아서 돈 주고 하버드 대학 갔고 닉슨은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나는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포기하고 대학을 안 갔고 그래서 이 배운 사람 그다음에 그 가방끈 긴 사람하고 집안 좋은 사람에 대한 앵거가 있었어요. 닉슨이.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약간의 종교 색채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백악관의 일요일이 되면 유명한 우리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 초빙해서 대표 목사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링컨이 그 전통을 깼고 닉슨이 두 번째였습니다. 뭐 대형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 다 부자들 편이지 뭐. 난 다 필요 없고 내가 케네디보다 종교심이 더 깊으면 깊었지. 내가 없지는 않은데 나는 대형 교회 목사들하고 안 놀아. 내가 혼자서 저 기도할 거야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뭔가 앵거가 있네. 앵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닉슨의 라이프를 보면 그 케네디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람인데 라이벌의식이 있었구나. 예, 또. 예. 그랬던 사람인데 박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예. 저 두 사람 앉아 있는 게 인생이 비슷하네. 예. 근데 이때 이제 틀어져서 박정 대통령 표정이 진짜 지금 못 씹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저분도 앵거가 있지. 예, 예. 그 부자들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69년 닉슨 독트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거 듣는 것도 저 70년대 말에 컬러 TV를 예.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이미 그래서 예. 수출도 했는데 예, 야, 국 내수에는 뿌리지 마. 예. 테레비 없는 집도 있는데 누구는 칼라를 보고 말이 돼 그게? 그래서 예. 수출만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아 그래요? 앵거가 있네. 예. 야, 또 이렇게 재밌을 만하면 끝납니까?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 70년대부터 이제 네. 이제 고도 성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71년 그 유명한 박정희와 DJ의 대통령 선거 그것이 또 경제에 미친 영향 예, 이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역사를 미끼로 던지고 한국 현대사를 낚아올리는 차현진 작가의 중역회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